2026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 사흘째 이탈리아가 멈췄습니다. 영하 22도 기록적 한파, 전력망 완전 붕괴, 도로 마비, 통신 두절, 수조원을 쏟아부은 올림픽 경기장은 텅 비었고 IOC 갈라 만찬장은 촛불조차 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만 살아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한국힘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영하의 눈보라 속에서 수천 명이 줄을 선 그곳. 이탈리아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한 그곳. 일본 외교관이 무릎을 꿇고 중동 재벌의 30억 달러 계좌가 5분 만에 동결된 그곳. 그 주인의 이름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단순한 기업 홍보 부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날 밤 삼성은 올림픽을 살렸습니다. 도시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바로 프랑스 르몽드 수석 특파원 피에르 듀부아의 충격적인 현장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밀라노 말피엔사 공항. 비행기 트랩을 내려서던 순간 피에르 듀부아의 입에서 절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야? 아니면 시베리아야? 옆에 서 있던 동료 카메라맨 릭이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은데 피에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탑승교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살을 애는 칼바람이 파고들었고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서도 냉기는 가실 줄 몰랐습니다. 르몽드 수석 특파원으로 20년을 뛴 피에르였습니다. 전쟁터도 재난 현장도 숱하게 누볐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개최 도시의 공항이 이 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안내 전광판은 절반이 꺼진 채 오류 메시지만 깜빡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는 창구 3개의 직원 둘뿐이었고 그마저 한 명은 동료와 잡담을 나누느라 여권을 들여다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섰고 뒤에서는 단체 관광객들이 캐리어를 밀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시장 바닥도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재앙은 수암을 찾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텅 빈 벨트만 멍하니 바라보는데 공항 직원 한 명이 하품을 찍으며 다가오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짐이 다른 터미널로 갔을 수도 있고 뭐 기다리면 나오겠죠. 아마도요. 지칠 국가 이탈리아의 민낯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도로는 빙판으로 변해 있었고 우버는 서비스 불가 메시지만 떴습니다. 올림픽 공식 셔틀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낡은 버스가 1시간 만에 나타났지만 히터는 고장 나 있었고 운전기사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승객들이 호텔 이름을 외쳐도 그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며 엑셀을 밟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버스마저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섰습니다. 엔진 과열이었습니다. 기사는 담배를 물고 버스 밖으로 나가버렸고 수백 명의 승객은 영하 22도 허벌판에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는 낯선 거리. 주변엔 문을 연 가게 하나 없고 오직 매서운 눈보라만 휘몰아쳤습니다. 배터리는 방전되고 통신은 두절되고 지나가는 차 한 대 없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피에르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올림픽 개최국입니까? 이게 유럽의 자존심이라는 이탈리아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얼어붙은 눈동자를 들어올린 그의 시야에 어둠을 가르는 파란빛이 들어왔습니다. 삼성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처음엔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저체온증이 오면 헛것이 보인다더니 드디어 자신이 미쳐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덜덜 떨던 릭도 시끄럽던 단체 관광객들도 눈밭에 주저앉아 울던 여성도 모두 입을 다물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사거리 모퉁이. 죽어버린 도시의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빛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기가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파란색 LED 조명이 은은하게 번졌고
그 위로 홀로그램처럼 회전하는 로고가 눈보라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향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렬.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에 수천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본능이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 저곳에 가면 답이 있다. 피에르는 얼어붙은 다리를 질질 끌며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람결에 실려오는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눈냄새 사이로 기묘할 정도로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 음식 냄새였습니다. 피에르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선명하게 박힌 글자를 읽는 순간 그는 피식 쓴 웃음을 흘렸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그리고 나란히 붙은 팀 코리아 하우스. 여기서도 너희냐?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에서도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도 파리 샹젤리제에서도 지겹도록 봐온 그 이름.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광고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은 빙하기의 원시림이었고 안쪽은 22세기의 우주 정거장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이 바깥의 아수라장과 겹치며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피에르가 입구 앞에 서는 순간 매끈한 은색 키오스크가 붉은 빛을 내더니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비정상적인 접근이 감지되었습니다. 뒤따라 몰려들던 단체 관광객들이 멈칫하는 사이 바닥에 투사된 레이저 가이드라인이 그들을 대기열 맨 뒤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성도 몸싸움도 없었습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조용하고 단호하게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이 0.5초 만에 그의 얼굴을 스캔하고 르몽드 기자증 정보를 인식해냈습니다. 이탈리아 서버가 모두 죽은 상황에서 이들은 대체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한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새도 없이 투명한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피에르의 얼굴을 감싼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쾌적한 공기였습니다. 이것이 삼성이 밀라노의 한복판에 세운 요새였습니다. 이탈리아가 꺼버린 도시에서 삼성만이 홀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앞에 새벽부터 수천 명이 몰려드는 기현상. 낭만의 도시를 찾아온 세계인들이 삼성의 품으로 피신하는 역설적인 밤이었습니다. 유리문 한 장 넘어 온기였습니다. 단순한 히터의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발바닥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올라오는 균일한 온기. 피에르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얼어붙었던 발가락 끝의 감각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삼성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이 임시 건물 바닥 전체에 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영하 22도의 눈벌판 위에 찜질방을 지어놓은 셈이었죠. 이것부터가 이미 유럽의 상식을 벗어난 발상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로비를 둘러보는 순간 피에르의 눈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구 쪽에서 한 이탈리아 여성이 울먹이며 삼성 직원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친구랑 연락이 안 돼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원은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삼성 갤럭시 폴드를 꺼내 여성의 말을 실시간으로 통역하며 벽면 대형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그러자 드론이 촬영한 밀라노 시내 영상이 펼쳐지며 고립된 친구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셔틀 2호차 보냈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합니다. 자국 경찰도 포기한 일을 삼성이 원격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 테이블에서는 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보다 먼저 들어와 있던 일본 기자단이 충전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민 것은 110V 전용 플러그였습니다. 이 비상 상황에 변환 어댑터도 없이 온 것이었습니다. 삼성 직원은 말없이 멀티 어댑터가 달린 초고속 충전 허브를 꺼내 건넸습니다. 꽂으세요. 15분이면 완충됩니다. 기술 강국을 자부하던 일본 기자들이 삼성 충전기 하나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이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순간 지잉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무선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케이블도 충전 패드도 따로 없었습니다. 테이블 전체가 삼성의 무선 충전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서 좀 드세요. 옆자리 한국 기자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에 삼성 푸드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알싸한 마늘 향과 고소한 치킨 냄새가 코를 강타했습니다. 피에르는 키오스크에서 치킨과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3분이 채 되지 않아 김이 펄펄 나는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파스타 한 그릇에 30분을 기다리게 하는 동안 삼성은 3분 만에 얼어붙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피에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문 닫힌 상점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유리벽 안쪽은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로비 전체를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삼성의 자율주행 로봇이 음료를 나르고 삼성 갤럭시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수십 개 언어를 통역하고 삼성 드론이 마비된 도시 위를 날며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삼성의 홍보 부스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이 도시를 대신해 삼성이 세운 임시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낭만을 팔았지만 삼성은 생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계에 필요한 것은 낭만이 아니라 바로 이 빌어먹게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자의 의심 그리고 완벽한 항복.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쾌적했고 너무 조용했고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로 몸을 녹이던 피에르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의 특파원 본능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은 영하 22도입니다. 이탈리아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도로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기업 부스 하나가 이 허벌판에서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수천 명에게 공짜로 음식을 뿌려가면서요? 피에르는 넥타이 매듭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건 쇼입니다. 분명 뒤쪽에 트릭이 있을 겁니다. 할리우드 세트장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뒤쪽은 엉망진창인 가짜. 디젤 발전기가 시커먼 매연을 뿜어대고 전선들이 엉켜 스파크가 튀는 난장판이 숨겨져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걸 찾아내서 보도하면 이 가소로운 삼성의 기적도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선생님, 그쪽은 관계자 외출입 금지입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못 들은 척 무시했습니다.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적힌 철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고. 삼성의 추악한 민낯을. 하지만 문을 연 순간 피에르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없었습니다. 굉음을 내는 디젤 발전기도 기름 냄새도 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인부들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서버렉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사이를 푸른색 LED 불빛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가던 삼성 엔지니어 한 명이 피에르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쓰고 있던 증강현실 글래스를 살짝 들어 올리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화장실은 반대편입니다. 피에르는 억지 용기를 짜내어 따졌습니다. 대체 어디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겁니까? 몰래 발전기라도 돌리는 거 아닙니까? 엔지니어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유치원생의 엉뚱한 질문을 들은 선생님처럼. 발전기요? 그런 구석기 시대 물건은 안 씁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발밑에요. 삼성이 한국에서 공수해온 수소 연료 트럭 50대가 지하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낮에 삼성 태양광 패널로 충전해둔 여유 전력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은 0.00%입니다. 벽면 모니터의 수치들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너지 출력 안정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0.00%. 전력 효율 98.5%. 삼성은 이 재난 상황에서 환경 오염을 단 1g도 발생시키지 않고 이 거대한 요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통신의 비밀도 곧 밝혀졌습니다. 상황실에서 걸어 나온 삼성 총괄 프로듀서 박준혁이 태블릿 화면을 피에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기기 수천 대가 서로를 연결하는 메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기 하나하나가 작은 기지국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삼성 자체 위성으로 다이렉트로 쏘아 올립니다. 이탈리아 통신망이 죽든 말든 삼성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기자님. 지금 파리 본사에서 기자님을 애타게 찾으시던데요. 연결해 드릴까요? 박준혁이 건넨 삼성폰 화면에는 르몽드 편집국 전화 수신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밀라노에 나가 있는 특파원 15명 중 연락 닿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현장 중계해요. 피에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부정하고 의심하고 깎아내리려 했던 삼성이 지금 자신을, 아니 르몽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삼성을 건드리다. 평화롭던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에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쾅! 유리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눈이 잔뜩 쌓인 밍크코트를 걸친 채 덜덜 떨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점령군 장교 같았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로베르토 콘티. 그 뒤로 비단뱀처럼 눈을 가늘게 뜬 독일 외교관 클라우스 바우어, 그리고 뚱한 표정의 중동 재벌 알파르쿠 회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섰습니다. 밀라노의 밤을 지배하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추위에 쫓겨온 굶주린 짐승들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도움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야, 책임자. 책임자 어디 있어? 로베르토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로비 한가운데로 성큼 걸어오더니 노인을 돕고 있던 삼성자원봉사자 청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비켜. 누가 허락도 없이 여기서 전기를 펑펑 쓰라고 했지? 밀라노 시민들은 지금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데 너희들만 이렇게 호의호식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건 에너지 절도야. 로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라면을 먹던 기자들도 충전하던 관광객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피에르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도시를 마비시켜 놓고 유일하게 불을 밝힌 삼성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뻔뻔함이었습니다. 독일 외교관 클라우스가 안경을 고쳤으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로베르토보다 더 교묘하고 비열한 논리였습니다. 이건 올림픽 정신 위배입니다. 삼성팀만 이렇게 안락한 환경을 독점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 행위죠. 지금 당장 이 시설을 조직위 임시본부로 징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음식과 전력은 모두 올림픽 조직위원회 자산으로 귀속합니다. 일반인들은 즉시 내보내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징발, 귀속,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에 남의 집에 쳐들어와 안방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결례를 넘어선 날강도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동 재벌 알파르쿠 회장은 한술 더 떴습니다. 지갑에서 두툼한 유로 뭉치를 꺼내 카운터 위에 툭 던지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산다. 치킨이고 국밥이고 싹 다 내 방으로 가져와.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는 아까부터 삼성 직원의 도움으로 가족과 영상통화를 이어가던 백발의 이탈리아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저 노인 내치워. 그 자리 내가 쓸 테니까. 수행원들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노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고 통역을 돕던 삼성자원봉사자 청년이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여기는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건방진 알바생 주제에. 로베르토가 청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피에르는 카메라를 든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로베르토가 벽면의 삼성 메인 컨트롤 패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남의 성공을 파괴하려는 추악한 질투. 내가 못 가지면 너희도 가질 수 없다는 전형적인 패배자의 신보였습니다.
피에르는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삼성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다음 순간 상황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손모가지가 날아가기 전에 박준혁이었습니다. 삼성 총괄 프로듀서. 그때까지 상황실 안에서 조용히 모니터만 보고 있던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오히려 로비의 공기를 더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로베르토가 삼성 메인 컨트롤 패널을 향해 뻗은 손을 가볍게 하지만 단단하게 쳐냈습니다.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로베르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준혁은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도 이탈리아어도 아닌 또렷한 한국어로. 손 치우십시오. 손모가지 날아가기 전에. 통역기가 그 말을 이탈리아어로 옮기기도 전에 살기가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까의 친절한 서비스맨이 아니었습니다. 침입자를 발견한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뭐라고? 로베르토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준혁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로베르토 부위원장님, 클라우스 서기관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요. 그는 벽면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전력 사용량 그래프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삼성이 쓰는 전기는 이탈리아 정부 소유가 아닙니다. 삼성이 직접 가져온 수소와 태양광입니다. 완전한 사유 재산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뭐 절도요? 징발이요? 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차가운지 듣는 피에르까지 오싹했습니다. 도둑놈은 삼성이 아니라 아무 대책 없이 손님들을 얼어 죽게 만든 당신들이죠. 주제 파악 좀 하시겠습니까? 클라우스가 피대를 세웠습니다. 이건 외교 문제야. 한국 대사관을 부르겠어. 박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부르세요. 삼성 법무팀이 마침 대기 중인데 잘 됐네요.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알파루크 회장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삼성 고객과 직원에 대한 폭행 미수까지. 국제재판소까지 한번 가볼까요? 삼성은 시간 많습니다. 그때 알파루크 회장이 품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시끄러워. 법이고 기술이고 다 필요 없어. 경호팀 50명 풀어서 여기 다 부숴버리겠어.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화기에서는 신호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 없음. 박준혁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본 시설은 삼성 보안 시스템에 의해 능동형 전파 차단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주파수는 전부 차단됩니다. 그 위성 전화 지금은 그냥 비싼 벽돌입니다. 회장이 다급하게 삼성 게스트 와이파이로 은행 앱을 켰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불러 해결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문 인식을 하는 순간 화면 전체가 붉게 잠겨버렸습니다. 삼성 녹스 보안 시스템 경고. 거래 차단. 삼성 녹스는 글로벌 금융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작년 인터폴 관찰 대상에 오르셨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쯤 스위스 본사, 홍콩 지사, 뉴욕 계좌까지 싹 동결됐을 겁니다. 30억 달러 푸는데 최소 3주는 걸릴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법, 기술, 자본. 3명의 빌런이 자랑하던 무기가 단 5분 만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완벽하게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의 처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삼성 스마트폰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방금 하신 말씀들 삼성 라이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700만 명에게 생중계됐습니다. 댓글 반응이 아주 뜨겁네요. 화면에는 빨간 라이브 아이콘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일순간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삼성이라는 나라가 24시간 깨어있는 거대한 방송국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협상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삼성 보안 요원들이 어둠 속에서 슥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에는 삼성 S1 보안이라는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절제된 살기를 뿜어내는 진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셋을 셀 동안 안 나가시면 불법 침입자로 간주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아나. 로베르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은 상하는데 덤벼들자니 삼성 보안 요원들의 기세가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내뱉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일 아침이면 삼성은 밀라노에서 추방이야. 마지막 자존심을 챙기려는 악담이었습니다. 둘.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혁의 삼성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로베르토의 눈앞에 들어보였습니다. 발신자 이탈리아 총리실. 어이쿠, 총리님이시네요. 로베르토 부위원장님 휴대폰은 꺼져 있으니 삼성 위성을 통해 직접 연락을 주셨군요. 로베르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준혁은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세요. 삼성 책임자입니까? 이탈리아 총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부끄러움과 다급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밀라노를 비웃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브 방송 저도 봤습니다. 우리 측 인사들의 결례는 제가 국가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로베르토는 당장 파면시키겠습니다. 제발 올림픽만은 살려주십시오. 로베르토는 총리님 그게 아니라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고 알파루크 회장은 코트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준혁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총리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삼성 직원과 노약자를 위협한 행위는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원하는 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전기든 통신이든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도와주십시오. 제발 올림픽이 중단되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항복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삼성에게 올림픽 운영권을 사실상 넘기겠다고 읍소한 것이었습니다. 박준혁은 그제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밀라노 올림픽 메인 컨트롤은 삼성팀 코리아가 인수합니다.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전 세계로 긴급 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발신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IOC 위원장실이었습니다. 갈라 만찬 장소 변경. 변경 전 리츠칼튼 밀라노 호텔. 변경 후 삼성 코리아 하우스 VIP 벙커. 변경 사유 보안 및 전기, 난방 등 필수 서비스 제공 불가. 피에르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백 년 전통의 특급 호텔이 삼성이 지은 지 일주일 된 건물에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호텔은 난방도 조명도 요리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새 빌런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로베르토는 공항 밖 50m도 못 가 이탈리아 경찰의 수갑을 찼습니다. 총리의 긴급 담화가 생중계되는 스마트폰 화면을 경찰이 보여주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즉시 구속 수사. 알파루크 회장은 삼성 녹스의 계좌가 동결된 사실이 퍼지자 수행원들에게도 버림받아 눈밭을 홀로 헤맸습니다. 클라우스가 돌아간 독일 숙소는 동파된 수도관이 터져 얼음 무덤으로 변해 있었고 믿었던 아날로그 매뉴얼은 물에 젖어 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삼성을 건드린 대가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창가에 기대어 천천히 밀라노의 아침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어있던 도시가 서서히 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을 불어넣는 손길이 이탈리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제설차에는 삼성물산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전신주 위에서 끊어진 케이블을 연결하는 엔지니어들의 조끼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드론들이 도시 상공을 날며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성팀이 복구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공무원들이 눈이 와서 못 나간다며 손을 놓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도시의 혈관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삼성 코리아 하우스 VIP 벙커 안에서는 전 세계 권력의 중심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턱시도와 드레스를 갖춰 입고 리츠칼튼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셔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프랑스 명품 그룹 회장이 삼성 푸드트럭에 양념치킨을 들고 엄지를 치켜 세웠고 미국 국무장관이 넥타이를 풀고 삼성 직원에게 폭탄주 제조법을 배우며 박장대소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캐비어 대신 뜨끈한 어묵탕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박준혁이 피에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기사는 다 송구하셨습니까?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삼성 갤럭시 올림픽 에디션. 뒷면에는 피에르의 이니셜 P, D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르몽드 수석 기자님이 구형폰 쓰시는 거 제가 다 안타까워서요. 삼성은 꺼지지 않는 빛을 드리는 겁니다. 피에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방전되어 까만 화면만 비추는 자신의 낡은 폰을 꺼내 삼성 패건전지 수거함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덜그럭.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 교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피에르가 20년간 굳게 믿어온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유럽이 곧 표준이고 아시아는 그저 열심히 따라오는 추격자일 뿐이라는 낡은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삼성 갤럭시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피에르의 얼굴에도 환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르몽드 본사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목 바꿔주십시오. 밀라노가 아닙니다. 세계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써주십시오. 삼성이 대한민국이 오늘부로 세계의 표준을 다시 썼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창밖으로 붉은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은 가장 먼저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지붕 위에 태극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피에르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로비 한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삼성 스태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주역들이었지만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하는 대신 다음 교대를 위해 묵묵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오만함 대신 지독할 정도의 성실함과 책임감이 그들의 얼굴에 배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피에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이전까지 삼성을 그저 잘 만든 전자제품 회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빠르게 성장한 운 좋은 나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목격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수없는 실패와 도전 끝에 갈고 닦은 압도적이고 치밀한 실력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영광을 추억하며 와인잔을 기울이는 동안 대한민국은 밤을 새워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밤에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먹이고 재우고 고쳐주는 나라. 차가운 기술로 가장 따뜻한 인간의 감정을 지켜내는 나라. 저는 오늘 그 나라를 다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영하 22도의 밀라노에서 삼성과 대한민국이 세계를 뒤흔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따뜻한 방, 터지는 와이파이, 손안의 스마트폰.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 위대함을 잊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래를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묵묵히 세계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더 짜릿하고 통쾌한 대한민국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이었습니다.